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뉴딜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제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 뉴딜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뉴딜 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대공황 시절 때 그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뉴딜 정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면 대공황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대공황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좀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오늘은 이 대공황이 나온 직후에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 대공황을 벗어나게 되었는지, 미국의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자, 보시게 되면 미국 다우 지수가 41까지 빠졌어요. 1932년에 1932년에 4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 이후로 주가가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거의 한 이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80% 정도가 빠지게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게 되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왜 일어났는지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졌을 때 이제 미국이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실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공황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가지고 실업자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업보험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실업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직장을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따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는 실업급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 생계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선단체가 또 있었는데 규모가 너무 작았고 돈도 없다 보니까 이게 후보 대통령 시절 때는 이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후무했어요. 이게 정말 미국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일 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미국의 이제 후보 대통령이었는데, 이 후보라는 대통령도 나라가 경제 자체가 꼬꾸라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겠죠. 대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우리도 좀 정책을 빨리 마련해서 이 위기를 좀 벗어나보자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타겟 정책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막상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놓았는데 내놓는 것마다 실패를 하게 돼요. 내놓는 것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게 오히려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실업이 문제가 지금 크게 됐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에 대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업 대책을 만들어 놓긴 해요. 보시게 되면 1932년도에 실업자 수가 1000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요. 실업률이 20%를 초과를 했습니다. 일부 자본재 생산 도시는 실업률이 50%를 넘기도 했어요. 인구가 100명이면 절반이 놀고 있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거리가 계속 없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야, 이러다가 이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야, 우리 임금 삭감되고 뭐 하고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겠죠. 근데 아니다, 우리는 있는 사람이라도 잘 지키겠다, 너희들 임금 깎을 일은 없을 거다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임금을 깎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US 스틸사가 임금 삭감을 당했고, 지금도 유명한 기업이죠. GM들 같은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도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또 웃긴 건, 여기서 제일 웃긴 건 뭐냐, 이게 백인 우월 사상이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임금을 깎는데 어디서부터 깎느냐, 공평하게 깎는 게 아니라 흑인과 같은 저소득층부터 깎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후보라는 대통령이 주로 추구하는 이 경제 정책의 가장 큰 거는 뭐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드렸던 경제 이론에서 이제 고전학파에 관련된 내용인데,
고전학파, 케인즈학파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가자 그런다면, 고전학파라는 거는 그냥 시장에 맡기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죠. 이 시장은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원래 합리적인 존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지언정 우리가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더 상황은 안 좋아진다. 그냥 시장에 맡겨라. 그럼 알아서 좋아질 거다. 라고 하는 게 고전학파고, 반대로 케인즈학파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자정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어려운 건 좀 풀어주고 막힌 건 좀 뚫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케인즈학파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후보 대통령은 어디를 추구를 했냐면 고전학파였었어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장에 그냥 자체적으로 맡기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대한 무개입주의를 고수한 때문에 실업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가지고 한 게 뭐였었냐면 대통령 직속 실업지원기구란 걸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뭐라 했냐면 실업으로 발생한 임금 손실이 많으니 자선기구를 만들어서 야, 돈 많은 사람들 좀 돈 좀 줘봐. 어려운 사람들 좀 좁자라고 자선기구란 걸 만들어요. 이 자선기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선기구란 건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줘야 되는데 이 얘네들이 돈 있는 부자들이 돈 많이 내놓는다요? 형식적으로 얼마씩밖에 주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 자체가 자선 기구를 만들어 봤자 돈이 안 모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것도 뭐냐면 국가대구협회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1931년에 이제 10월 4일에 만들어진 건데 이것 또한 또 실패를 합니다.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든 거냐면 민간은행의 자발적인 모금,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발적으로 할 때 누가 돈을 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후보가 뭔가를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민간 주도였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최소화시키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후보라는 이게 공화당 출신인데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산업 중시에 뭔가 경제 정책을 많이 내놓는 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주도로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금액이 100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호응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거 해도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생각을 한 게 부흥금융공사를 또 만들어요. 이게 이제 1932년 1월 22일인데 민간 부분 자발적인 타겟책. 민간 부분 해봤자 돈이 안 모이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게 된 후보 정부가 안 되겠다. 연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잠시만요. 종합부흥공사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뉴딜 정책의 우리가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후보 때 나온 거긴 한데 이거는 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딜 정책의 기본적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민간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 정부가 1932년 1월 부흥금융공사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드디어 개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책을 이제 슬슬 포기하게 하는 거죠. 왜?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야, 안 되겠다.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뉴딜 정책의 우리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금원, 패드에서 재무성에서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조달을 한 다음에 이제 운용처, 각 지방 정부로부터 이게 돈을 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주 지방은행에다가도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조합이라든지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제 돈을 이제 뿌리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잘 걷어들였다. 그래서 뭐 돈을 잘 뿌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1차 글래스 스티글 법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이건 뭐냐면 이 글래스 스티걸이라는 두 의원이 있어요.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글래스라는 사람과 스티걸이라는 사람인데 이 글래스 상원 의원하고 스티걸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글래스 스티걸 법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은행하고 투자 은행의 업무를 구분을 짓는 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증권회사가 따로 있고요. 은행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의 업무는 증권 거래를 하는 업무만 합니다. 은행은 은행 업무만 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에서 다 했어요. 증권 거래도 하고 은행 거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증권 거래를 하든 뭘 하든 돈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분별하게 이 하나만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돈을 쓸데없이 투자를 하는 게 너무 많아졌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공황을 불러들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것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이 특히나 이제 금태환 의무, 이 금태환 의무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근본이제라고 하죠. 근본이제. 이 근본이제가 없는 탈폐한 지폐를 최초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제 얼마이지 않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서 화폐 공급을 보다 자유롭게 증가를 시켜주는 이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번에 이제 제가 근본이제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근본이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화폐를 마음대로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런 나라는 없죠. 다 각자 모든 나라가 화폐를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는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 글래스 스티블 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서 그걸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연방주택대부은행법도 실시를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구제비 건설법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뭐 돈이 있어야 시중에 돈을 뿌리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등장을 하냐? 증세 정책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증세 정책. 돈을 걷어들이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세법을 보게 되게 되면 내용을 후보 대통령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근본이제를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근본이제를 탈피를 해야지만 경제를 뚫을 수가 있고 화폐를 좀 생산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후보 대통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걸 좀 고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빠져나가는 국제 자본을 국내에 묶어두는 균형 예산을 통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어느 정도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과도하게 찍어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과도하게 찍어내지 않고 돈은 어느 정도만 좀 유동성을 확보하는 정도 차원까지만 돈을 찍어내게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이제를 탈피를 해야 돼요. 근본이제를. 근데 이 후보는 근본이제는 탈피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라에 돈을 찍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방법은 뭐냐? 돈을 더 걷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증세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보시게 되면 소득세 최고 구간의 세율을 25%에서 63%, 재산세율을 2배로 인상. 아주 그냥 조금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금리 자체를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한 3배, 4배를 띄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걸 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 지금은 금리를 오히려 경제가 어렵거나 그러면 금리를 다운시키잖아요. 금리를 다운시키거나 동결금리, 제로금리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는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렸습니다. 시장이 꺾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야 된다. 엎친 데에 덮친 격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시절이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증세를 올려버리고 금리를 오히려 올려버리니까 완전히 작살나게 돼버리는 거죠. 경제 정책이 다 실패를 해버리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후보라는 대통령이 다음 대선 때 나갔다가 참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뉴딜이라는 정책을 처음 시작을 하고 종지부를 찍게 되고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좀 탈피를 하고자 했던 그 루즈벨트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뉴딜 정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뉴딜 정책이 뭐냐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거 어원을 좀 보자 그런다면
미국의 소설가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알만한 게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있을 겁니다.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책 다들 아시죠? 읽어보지는 않으셨겠지만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 소설가가 바로 마크 트웨인인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마크 트웨인을 굉장히 좋아라 했어요. 이 사람이 쓴 책과 소설을 굉장히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썼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그게 뭔 책이었지? 잠시만요. 여기 제가 적어놓았는데 정리하면서 여기 있네요. 마크 트웨인의 아서 왕궁의 코네티컷 양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뉴딜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요. 새판. 새판. 야, 우리가 새판을 짜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쓰는 새판이라는 용어가 뉴딜이라는 용어인데 거기에서 처음 등장을 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루즈벨트가 어찌됐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이 바뀐 이유는 뭐예요? 공화당에서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거예요. 후보는 공화당이었고 이 공화당에서 워낙 정책이나 이런 거 못하니까 야 안되겠다 대통령이라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루즈벨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야 지금은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이제 내가 이거를 좀 정책적으로 많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마크 트웨인 소설에서 뉴딜이라는 말을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이었는데 연설할 때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떠한 뭘 하겠다라고 정확한 공약이나 그런 건 없고 다만 미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말 정도로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뉴딜 정책을 이제 펼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적혀져 있죠. 대외적으로는 기회와 부의 불균형,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겠다는 즉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 정책을 약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브레인 트러스트의 자문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참모진들이죠. 경제기획 참모진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은 사람들을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한 거죠. 자, 그래서 1차 뉴딜이 이제 1933년에서 1935년까지 나오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루즈벨트가 이게 첫 100일 대통령 선거 딱 끝나고 대통령이 된 날부터 시작을 해서 100일 만에 뭘 하냐면 15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요. 100일 만에. 보통 법안 하나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정치판 보시면 알겠지만 국회에 법안 하나 처리되려면 적어도 한 1년 기다려야 돼. 법안 하나가 통과될 게 말까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루즈벨트가 강력하게 연방의회에다가 연방국회죠. 국회에다가 15번의 메시지를 보냈고 15개의 법안을 무려 100일 만에 다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때 당시 이제 국회도 많이 미뤄줬던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시했던 법들을 보게 되면 긴급은행법. 이 루즈벨트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케인즈학파예요. 케인즈학파는 뭐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을 해서 막힌 것은 뚫어주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정부의 적극 개입성을 추구하는 경제학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게 돼요. 이제 긴급은행법, 그 다음에 2차 글래스-스티글법. 아까 글래스-스티글이라는 두 국회의원이 냈던 법안이 은행과 여신의 업무를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버리자는 거였었죠. 즉 증권 업무와 은행의 업무를 분리시키는 걸 했었는데 그거를 좀 더 강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전에는 투자와 은행의 업무가 하나에서만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증권 업무도 같이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돈이 많아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별거에다 다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IMF 사태 때 보시게 되면 한보그룹 부도난 거 기억나시죠? 한보그룹이 부도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IMF가 시작되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엄격한 심사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갖다 인맥으로 갔다가 정치적으로 갔다가 불법으로 갔다가 돈을 다 쏟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부가 부도가 난 게 있었죠.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건 좀 더 나중에 우리가 제가 IMF 사태는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때 그때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고 아무튼 글래스 스티블 이게 좀 더 강화가 되게 되면서 쓸데없이 돈을 과다하게 투자를 못하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업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근간 산업은 상업과 공업이 아니라 농업이었었어요. 근데 이 농업이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왜 2차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농업이 죽어가게 되니까 이 농업을 좀 살리자라는 쪽으로 농업조정법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예요. 테네시강 다목적 댐 발전소 건설 이게 굉장히 뉴딜이라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강 유역개발공사죠. 정부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대규모 공사를 이게 댐인데 댐 공사 후버댐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를 한 건데 이때 이제 나라에서 큰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금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일자리도 엄청나게 생산이 되겠죠.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민간에서는 일자리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전국 부흥청도 만들어서 영박 긴급 구제국을 만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일단은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취임된 이후에 100일 만에 15개의 법안을 시키면서 이 막혀있는 경제구조를 어려워 있는 경제구조를 좀 살리려고 많이 시도를 했지만 이제 처음에는 좀 위기하고 한계가 있었겠죠. 이게 뭐 처음부터 대통령이 돼서 주도한다 그래서 이게 다 뻥뻥 뚫리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데도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고속도로가 바로 깔리진 않겠죠. 산도 깎아야 되고 도로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초기 뉴딜 정책도 위기와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이 루즈벨트의 경제 참모기구 참모진들이 있는 이 안에서도 좀 내분이 일어났어요. 뜻이 전부 다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반대 인사들, 이 루즈벨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좀 쳐내고 자기 의견을 잘 따라주는 사람들을 교체를 좀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는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었던 뭐 전국 산업부흥법이라든지 농업조정법들 이런 것들이 안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다 되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막히다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2차 뉴딜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1935년에서 1938년까지예요. 앞서 1차로 시작했던 거에 골자를 이어받은 거예요. 내가 이때는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막힌 것도 있고 실패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좀 더 강한 정책들을 펼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2차 뉴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때 이제 어떤 것들을 했느냐? 바로 공공사업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공공사업 말 그대로 정부가 주도가 돼서 일자리가 없어?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들어? 좋아.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만들어 줄게. 일단 와서 일해.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SOC 사업이라고 그래요.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을 만드는 건데 SOC 사업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 기부 시설들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로, 전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민 생활에 있어서 편의성을 봐줄 수 있는 것들, 사회의 간접 자본 시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일해! 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SOC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에 위한 권익 증진을 해줍니다.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전국 노동관계법들을 내놓은 거죠. 왜냐? 노동자들이 좀 혜택을 줘야 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법도 좀 내놓기 시작을 하고 2차 때는 그렇습니다. 1차 때 했던 것들 다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단행했던 뉴딜 법안 중에서 오늘날까지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 뭐냐? 바로 사회보장법. 이 사회보장법이 뭐냐면
실업급여예요. 실업급여, 그다음에 노령연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뭐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뭐 노령연금, 뭐 그다음에 실업자급여,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처음으로 미국에서도 실시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죠. 이때 이제 미국이 1930년대인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제 그런 게 들어오냐? 1980년 넘어서 1990년부터 거의 한 6, 70년 뒤늦게 이런 사회보장법 제도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저는 뭐 물론 그런 시절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19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이 그 공장에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 대우도 못 받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끼니 때우던 시절,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이 바닥을 쳤던 시절, 그리고 그 전태일 씨라고 있죠. 전태일 씨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 노동자들의 1970, 80년대 노동자 분이셨는데 너무 이게 힘들고 사람 대우를 못 받고 하다니까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셨던, 물론 이제 분신을 하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전태일 씨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우리나라도 너무 늦게 들어왔었죠. 이런 사회보장법이라는 게. 그러한 사회보장법을 누가 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 이게 뉴딜 정책이었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회보장법은 전통적으로 주 정부의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복지제도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를 전라남도, 경상도, 뭐 전북, 전라북도 각 지자체에서만 이제 전부 다 하냐 마느냐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자체에다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크게 가닥을 잡아서 토탈로 진행을 해준다 라는 게 바로 이 사회보장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뉴딜 정책은 뭐였냐면 이 케인즈학파의 주장하고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 앞으로 케인즈학파와 고정학파는 많이 들어볼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경제를 따로 공부하는 우리 경제학부 학생들이나 경제학과 출신들은 다 아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기본적인 상식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고전학파는 뭐다?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하는 것, 민간한테 그냥 사람한테 다 맡겨버리는 것. 케인즈학파는 뭐다?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경제를 좀 풀어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게 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한 건 아니니까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케인즈학파 정부에서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복지 정부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전 국민에다가 이제 뭐 전기도 보급하는 노력도 했었고,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오늘은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뉴딜이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뉴딜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뉴딜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된 건지, 그래서 그 뉴딜이란 말은 예전에 1930년대 미국의 세계 경제 대공황 시절 때 나왔던 말이었고, 뉴딜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뉴딜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한국의 뉴딜 정책, 그러면 한국이 이번에 추진하는 뉴딜 정책에는 뭐가 있었는지, 어떠한 내용을 골자로 우리 한국은 뉴딜 정책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우리 괜찮아서 용기한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그렇지만 경제 이야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으실 거라고 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야, 세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식과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